팟캐스트 굿모닝 비엔남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확실한 홍보 효과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송 굿모닝 비엔남. 엄 사장과 1%가 여러분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 분야를 좀 마치고 우리 섬유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섬유 봉제 의류 17년도 18년도 상반기 베트남 섬유 의류 수출액은 평균 12.9%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섬유 의류는 베트남의 제2위 수출 품목으로 17년도 기준으로 섬유 의류 수출액은 3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2%가 증가를 했고요.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섬유 의류 수출액은 13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고 전체 수출액 중에서 10%를 차지한 굉장히 큰 분야라고 합니다. 요거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 어렵다. 베트남 EU FTA로 인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섬유 의류를 만드는 그 원부자재가 80%를 다 수입한다고요. 중국이나 네, 뭐 중국. 근데 요건 안 어렵지 않나? 하면 되지 않나? 단추 만들면 되지. 쉽지 않잖아. 자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원단이나 이런 그 원자재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네. 해요. 그래서 중국산을 생각보다 원단 만드는 게 기술이 힘들대요. 그게. 베트남은 진짜로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노동력만 따먹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베트남은 섬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위험한 게 얘들이 맘먹고 특히 염색 공장 이런 거 막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막 싸게 막 하자 이러면은 지금 이제 염색이라든지 약간 그 위험 환경오염 상품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16년 전쯤에 염색 공장 차린 사람이 여기 더 이상 염색 공장을 만들지는 못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섬 쪽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대요 지금. 근데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진짜로 이거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고 기술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면 미얀마에서 우리 뭐 봉제 공장 하겠다고 하고 뭐 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싸게 주겠다고 하면은 이거 넘어가지 않을까 이거? 아프리카 있잖아. 아프리카 우리의 미래 아프리카.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은 그런 자국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술인데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막 외국으로 기술자도 보내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일화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막 주말마다 기술자 불러가지고 교육받고 다 정보 빼내고 기술 빼내고 그걸 우리 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를 이뤘는데, 베트남은 그런 거 딱히 없는 것 같아. 뭔가 이 놀라운 신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들이 특별히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냥 사 쓰지 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FTA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FTA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산지 증명인데 그 여기서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 80%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국 거지. 그게 베트남산일까요, 과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FTA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분야로 건설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7년도 베트남 건설 시장 규모는 전체 대비 8.7%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총 GDP의 5.73%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19년도 베트남 건설 시장 규모는 태국과 싱가포르를 추월하고 27년도 10년 후죠. US 달러 347억 달러의 규모의 건설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태국과 싱가포르를 초월할 거라고 해요. 뭐 많아지겠죠. 네. 뭐 단순히 생각해서 아직 집이 부족하고, 특히 제가 봤을 때 인프라가 이 나라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교통 인프라 같은 게 철도도 그렇고, 철도가 기차가 굉장히 늦잖아요 이 나라 지금. 그리고 진짜 느리죠. 지상철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시험 운행 하지만도 요즘 좀 다니긴 다니더라고. 시험 운행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알다시피 또 뭐 요즘에 또 베트남에서도 관광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리조트도 많이 짓고 애들이 좀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건설 쪽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 않겠냐. 예. 이거는 뭐 진짜 새로운 걸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없으니까 짓는 거기 때문에. 있으려고 짓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짓게 없으니까. 크게 뭐 이거는 당분간은 계속 뭐 지속되겠죠 이거는. 네.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분야로 IT 분야 한번 살펴볼까요? IT 좋죠. IT가 뭐의 약자예요 근데? Information Technology. ICT는 뭘까요? Information Communication이겠죠. and Technology. 그렇죠. 좋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한국에 정부 부처 이름이 너무 어려워. 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잖아. 과기부.
과기정통부예요. 아 정통부야 이제는? 네, 과기정통부. 그래서 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뭐 이렇습니다. 한국은 정부 부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교육관광부 다 이러잖아요. 다 하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하여튼간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뭐.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16년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0억 달러였는데 향후 4년 뒤 2020년도죠 100억 달러의 규모로 형성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7년도 대비했을 때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성장을 거둘 거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아지죠 당연히 뭐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전자상거래가 이게 쇼핑, 라자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독점 기업 맞지 않겠나 싶어. 네네. 정부에서 돈을 쥐어 짤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것도 뭐 좀 이동통신 많이 쓰죠 요즘에. 이동통신 17년도 기준 베트남 모바일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억 1,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구수를 넘죠? 많죠.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당 디지털 유심카드를 2개 이상씩 쓰니까 맞죠. 문제가 많은 나라죠.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막상 또 많이는 못 써요. 그래도 두세 개씩 쓰더라고요 네네. 다들. 뭐 저도 2개 쓰고 우리 효장님도 2개 쓰시는 것 같고 우리 이프로 2개 안 쓰나요? 저는 안 씁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비정직해도 2개 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폰을 2개 쓰죠 보통. 그렇죠. 하나는 이제 프라이베이트 하나는 그렇죠. 뭐 이렇게. 뭔가 저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 씁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또 게임 시장 발전. 게임 시장 뉴주 보고서에 따르면 17년도 기준 베트남의 PC 및 모바일 게임 인구는 3,280만 명,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비율은 57%, 남성 게임 인구 중 21세 35세 연령이 3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죠.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게임 많이 하세요? 많이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그게 없잖아요. 집에 PC가 잘 없고 노트북이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PC방에서 많이 하고 카페 가면 그거 진짜 많거든요. 그 이상한 스마트폰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이거를 과금을 하고 안 하고가 이제 차이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무료로라도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 좀 지나간 얘기인데 그 페이커랑 김연아랑 누가 더 인지도가 높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베트남 내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막 그 게시판 이런 데서 막 사람들끼리 막 싸움을 붙더라고. 누가 더 유명해요? 누가 더 유명할 것 같아요? 모르겠네 잘. 예. 심수장님 페이커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웬만한 남자애들 데리고 다 알지. 물어보는데 김연아는 모를 수도 있는데 페이커는 또 알죠. 예, 왜냐면 동남아에서 있는 남자애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페이커라는 사람을. 네. 왜냐면 이 나라는 스케이트가 없기 때문에 김연아 씨는 관심이 없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커 얼굴 알아요? 전 알죠 왜 몰라. 저는 페이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길 가다가 페이커를 보면은 그거 아 저는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페이커다 뭐 그런 거. 어우 되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또. 누구냐면 이분이 그 롤의 세계 최강자인데 아. 한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네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여튼 뭐 굳이 비교하자면 임요한 마이클 조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알려진 걸로 치면 임요한은 뭐 약간 한국인데 네, 그건 한국 좀-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라고 하면 페이커는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그렇죠.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게임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네, 날이 덥다 보니까 뭐 나가서 할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핸드폰 잡고 최고야 최고. 카페 앉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러면은 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한번 봐볼까요? 중요하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018년도 시작되는 아세안 영내 관세 철폐로 시장 판매가 하락을 기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로 17년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베트남 자동차 생산협회에 따르면 17년도에 베트남에서 판매된 자동차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27만 2,750대라고 합니다. 감소했네요. 이게 작년에 자동차 수입 규제가 관세 장벽 말고 비관세 장벽이라고 베트남 정부에서 막 규제를 때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빈페스트 출시를 앞두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수입되는 완성차 검사를 조금 강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입이 확 줄었었어요 그때. 그때 뭐 중고차 특히 이런 거 좀 많이 잡았잖아요. 중고차는 네,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걸로 어렵고. 기억하고 아무래도 얘네는 빈페스트가 국책 사업이잖아 사실 이제 이거는. 그건 국책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향후 10년의 미래를 보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지금. 그런데 그렇죠. 이게 빠그러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나 섬유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랄까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 뭐 항상 또 너무 외국 의존도가 컸는데 자동차도 사실은 이거 되게 힘든 기술인데 그 정도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네.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이걸 밀었잖아요. 사실은 그 대륙이 실패한 프로젝트인데 자동차 사업은 그 더 차이나가 실패를 했잖아요 중국에. 근데 여기는 이제 관세라는 엄청난 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게 아니라 싶습니다. 여기서 티코한테 마티즈한테 살려고 하면은 2천만 원 줘야 되는데 네. 빈페스트 가격은 1,500만 원 이하로 자동차가 지금 1,400만 원대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퀄리티 있게 나올지가 지금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더 차이나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륙이 실패한 건데. 어차피 뭐 기술력은 또 다 외국 가져왔잖아. 저 프랑스에서 조립만 하죠. 외국에서 가져오고 네. 뭐. 사실은 뭐 그런 의미로는 뭐 반도체랑 다를 건 없는데 얘들은 또 자국차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그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베트남에 지금. 많아요, 네. 맞아요. 뭐 우리 현대도 있는데 현대도 현대인데 주위에 보니까 사장님들 만나 뵈니까 다 빈페스트 보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쪽에 뭐 LED부터 시작해서 그거 보고 지금 공장 많이 설립하시고 이건 빈페스트가 예. 잘 제 돼야 주변에서도 빈페스트 구매 쪽이랑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죠, 저. 제가 알아야지. 알아야죠. 우리는 안 만나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예, 왜냐면 그분들은 또 어려운 분들이야. 빈페스트도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그 친구들이. 아. 베트남이 지금 가장 연봉 많이 받는 회사일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럴 겁니다. 예. 빈페스트에서 진짜 베트남에 있는 인재들을 브레인들 싹 싹 긁어먹었다고 긁어먹었어요. 하거든요. 그 이번에 채용 공고를 보니까 들어가는 그 사무직 있잖아요. 빈페스트가 베트남 직원 월급이 1,500불이래요. 맞아요. 15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래서. 걔들은 다 영어로 해야 되고, 영어로 레포트를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여기 헤드가 맞아요. 외국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 부럽네. 1,500불 주. 난 뽑아주나? 제가 면접을 보고 싶네. 1,500불 정도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다음으로는 유통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유통 아저씨는 잘 계시나요? 그 누구지? 유통 아저씨 옛날에 기억 안 나요? 그들 본것 같은데 이름이 그 누구죠? 옛날에 그 약간 그 덩치 좋으신 약간 몽골 사람 같은 분이 있었는데 난 통아저씨밖에 모르겠는데. 통 아저씨는 잘 계시나? 이상한 소리 했죠 자꾸 또. 여기서 이제 말한 네. 유통이 식품 유통 말하는 유통이죠 거죠. 사실 네. 뭐.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편의점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게.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예.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 사업을 하시라. 네. 근데 직영을 안 주더라. 체인점을 안 주잖아요 이게 지금. 또 뭐 있죠? 또 뭐 다른 유통 뭐 확대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심 소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유통 시장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유통시장이 보면은 편의점이 반절이 외투기업, 그러니까 외국 자본으로 지금 뭐 호치민에 엄청나게 많이 편의점이 이제 한국형 스타일로 많이 생겼었는데 보면 요즘에 하노이에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서클 K가 K가 외국 건가요? 미국 거예요 그거. 미국 거예요? 해외 자본. 미국 겁니다. 그렇구나. 거기가 보면은 목 좋은 데는 다 따라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그 빈그룹에서 또 편의점을 하잖아요. 빈마트 빈마트 플러스. 플러스 24시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 편의점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동네 슈퍼죠. 그렇죠. 약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구멍가게입니다 그게. 네. 거의 매장이 베트남에 9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 빈그룹. 그러니까 빈 그룹이 독과점에 걸려야 되거든. 근데 안 걸려. 안 걸려 이게 진짜. 이건 정경교착이죠. 진짜 확실하죠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지금. 독점이 빈그룹이 독점이네. 그리고 빈 그룹 따라온 어들을 옛날에는 50%가 넘었을 때 빈 그룹이 걸렸을 건데 이상한 조항을 바꾸니까 빈 그룹 경쟁 애들 다 쳐내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해가지고. 유통산업은 베트남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며 2017년도 유통시장 규모는 약 129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15% 성장을 기록했다. 베트남 유통시장의 50%는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유통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로 에온 기업과 그다음에 에온, 예. 롯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유통 사업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제약이 좀 있어요. 그게. 제한이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식품 유통 이런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베트남 유통시장에서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60%까지 축소될 전망이며 온라인 시장은 현재 2%에서 5%까지 확대될 거라고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이제 점점 현대화 돼가는 거죠. 베트남도. 한국 재래시장이 거의 있어요. 없지 않나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떡볶이로 맛있어요. 네. 사실은 많이 죽었죠.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내 말은 제가 말하는 재래시장은 한국에서 시장은 말 그대로 진짜 시장을 위한 시장이잖아요. 베트남처럼 진짜 동네 골목 돌아가면 있는 시장 이런 건 없잖아. 그거 우리 시골에 가야지 뭐 그렇죠, 3일장이네 그렇죠. 5일장이네 이런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그럼. 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스타트업을 봐볼까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정부가 요 뭐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요번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네. 신문에 거의 뭐 네. 4차 산업 이런 뭐 ቃ익막 막 이런 거를 맨날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베트남 직원이 막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베트남. 유튜브. 근데 이게 네. 틀린 말은 아닌 게 베트남이 먹고 살아야 될 미래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외국에 오늘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외국에 있는 거 어쨌든 기술을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경향이 있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4차 산업에 주목하는 거는 그렇죠. 이라는 네. 나라가 지난번에 우리 김 이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인력 아웃소싱. 그렇죠. 근데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그런 IT 인력들을 육성하는 것도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비중 다른 나라보다 높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제조업은 외국 FDI가 장악을 했고 그게 그렇죠. 빠지면은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죠. 농업이고 농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쪽인데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생각해보면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창업가라고 불려서 제가 창업 인턴이라는 걸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가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하고 인구도 700만 밖에 안 되고 주변은 다 아랍권 국가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팔방 나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지중해 옆에 말고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거기가 제조업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GDP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군데가 전 유럽을 합친 것보다 나스닥 성장률이 많습니다. 그건 뭐 음모론 아닙니까? 그거 혹시? 음모론 사실적인 음모론이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유대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근데, 얘기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네. 그렇게 창업 국가로서 그렇죠.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대기업 있지도 않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통해서 진짜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등록을 하고 그 기업들을 또 미국으로 매각하고 해서 돈 버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아 여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구나.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따라해보겠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업 창조경제. 창조경제 딱 그건 거예요. 탔죠. 나라 돈이 근데 많이 시작을 탔죠. 했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창조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는 대기업- 이스라엘은 이 유대 자본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스폰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없거든. 그리고 또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든 게 대기업에서 그냥 깔아 누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슈퍼 옥션을 만들어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그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뭐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창업 그런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간 선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베트남도 이렇게 기술자들을 양육하고 창업가들을 양성해가지고 이 나라가 젊고 큰 그렇죠. 네,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 열기를 볼 수 있는 게 보시면은 공유 오피스 있잖아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네.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2015년인가 6년에 처음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호치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노이도 보면 굉장히 잘 꾸며놓고 또 거기에 스타트업 입주 기업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고 있는 장소도 아이하우스라는 코워킹 플레이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프로랑 녹음을 할 때 항상 장소의 부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되게 거물급 게스트라서 한번 모시면은 녹음할 데가 없는 거야. 한국은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맞아. 카페에 이렇게 작은 방을 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베트남에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방인 카페를 찾다가 실패를 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알아보니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곳은
원래는 1시간에 10만 동, 약 5,000원 정도 되는 방을 빌리려고 했다가 사람이 없어서 넓은 공간을 지금 폼 지형처럼 개별 공간처럼 1시간당 10,000동 내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명이서 1시간에 3만 동, 네, 2시간에 3,000원을 내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나라가 살 길은 이런 거밖에 없잖아, 이제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버 보안법 이런 것도 베트남에서 자국의 이런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뭐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외국계 투자자분들이 더욱더 깊게 베트남에 들어오면은 고용 창출, 인력 창출,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기술도 양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농사에 집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나라가. 농사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더 저는 생각이 일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이 농업에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냐면 나라가 길잖아요. 기후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작물도 나고 그래서 뭐 좀 뭔가 좀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은 뭐 일례로 베트남 시장 1위 기업이 비나밀크 아닙니까? 여전히 그 빈 그룹이 아무리 용을 써도 비나밀크를 못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식 문제지 사실은 뭐 회사 규모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유 짜가지고 파는 데가 가장 큰 회사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더 이걸 좀 현대화시키고 좀 개량화시키면은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좀 더 훨씬 더 좋은 그걸 것 같은데 이게 좀 안 좋아 보일 것 같아.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와서 2019년도에 농업에 집중합시다라고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뻥지지 않아서 그런가? 왜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IT 같은 경우도 좀 집중을 하면 좋긴 하지만 좀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라 자체가 좀 더 뭐랄까 좀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거 나올 수 있나? 자유로운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거 말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 좀 뭔가 자유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나올 수가 있죠. 있어요? 게이들을 늘리면 되는데. 게이가 중요하죠 사실. 옛날에 게이가 많아. 말씀드렸던 대로 게이가 미래다. 그 게이가 많은 도시가 창조적인 힘이 많다. 네. 그래요? 이게 그 같은 영역인지 다른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데가 게이가 많아요. 게이가 많은 나라랑 가장 창조적인 나라가 같은 거야. 비율이. 태국이 엄청 창조적이던데 그러면? 태국 게이가 정말 약간 많아요. 태국이 그 쇼가 창조적이죠. 그렇죠. 아유 쇼가 창조적이죠. 지난번에 태국 갔는데 여자인데 남자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길거리. 트랜스젠더죠 그게. 네.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그때 그 해에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트랜스젠더였거든요. 진짜 이쁘더라고. 그냥 그 사람은 약간 연예 같은 사람이 그때 얘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약간 손이랑 발을 크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이쁘더라고. 이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청어니까 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정작 또 여기는 보면은 그런 한국과 같은 그런 엑셀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게 부재예요. 예. 제가 그 베트남 실리콘밸리를 가봤는데요. 인터뷰를 하려고. 근데 이렇게 여기- 얘기하면 또 모르니까 베트남 실리콘밸리가 뭐죠? 그러니까 회사 고유 명사 이름 엑셀러레이터 같은 이제 네. 인큐베이팅을 하는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이게 산업무역부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네. 거기서 정부 이제 기관인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건물 자체가 산업무역부 산하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실리콘밸리가 호안김 근처에 있어요. 이게 그 한 구역 장소의 이름인가요? 네. 아니면 한 단체의 이름인가요? 이름이에요. 그렇죠. 조직의 그렇게 이름인데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 엑셀러레이터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이제 투자도 유치를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이제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하면 이제 양성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랑 연결이 조금 되어 있는 개인적인 이런 조직인데 제가 한번 갔다 깜짝 놀랐어요. 폐허 수준이더라고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육성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이게 뭐 시설도 그렇고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소장님께서 낭만 있으시네. 저는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겁나 해먹었겠구나 거기서.
스타트업이란 게 사실 실적이 나올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잘해먹겠어요 정부 돈으로 지금 그거. 근데 베트남에는 정부에서 여기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건 또 막히 막상 없습니다. 있어도 정말 해먹을 거야. 뭐 제가 봤을 때 그 뭔가 해먹는 루트를 찾은 게 아닌가. 아. 조직도 그 산업무역부에 그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운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돌리는 거죠 그거 이제 뭐.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 지원만 하는 나라가 진짜 한국처럼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은 뭐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뭐 진짜 정부 지원 이런 게 크게 없어요. 뭐 되게 시행령 같은 건 많아요. 뭐 스타트업 지원 정책, 뭐 4차 산업혁명 다 입으로 정책을 떠드는 하는데 그런 게 막상 그런 막 열어보면 그 뭐 조항이 많을수록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그냥 뭐 아웃이 그냥 돈만 많이 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겁나게 해먹고 있을 거예요 이걸로 아마 누군가는. 아 부럽다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그 인맥이 중요한 나라. 맞아요 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베트남 지역별 특성 전망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요?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죠 완전히. 호치민 가면 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엄청 다른 나라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특히 뭐 중부 쪽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네, 맞아요. 그쪽에 그 예를 들어 뭐 탱화라든지 그쪽 가면은 그 파노이 사람들이 가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 제주도 방언 우리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뭐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호치민 가는 거리는 실제로 하노이에서 방콕 가는 것보다 멀고 뭐라요? 하노이에서 홍콩 가는 거랑 비슷해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로 다른 나라예요 사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뭐, 호치민이 베트남 최대 경제고 비즈니스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 성향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돈을 훨씬 더 자유롭게 펑펑 쓰는 것 같고 보면은 뭐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이런 스파 브랜드들도 호치민 먼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사실은 여기가 호치민이 뭐 엄 사장은 하노이를 좋아하지만 호치민이 좋거든요 사실. 돈도 많고 돈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뭐 유통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 먼저 호치민으로 진출한 다음에 찍고 하노이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면. 유통 쪽은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기 뭐 편의점도 그렇고 맞아요, 대부분 다 1호 가게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1호 가게는 보면 다 호치민에 어디. 여기 봐 맥도날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하노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또 앞으로는 좀 더 그래서 부동산 값 이런 것도 지금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호치민에 사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돈이 한참 몰렸고 지금 투기 자본도 몰린 상태인데 앞으로 하노이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호치민은 앞으로도 잘 나갈 거고. 여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 GDP 비교 네. 하노이와 호치민의 GDP 어떻게 되나 베트남 평균은 2017년도 기준으로 2,111달러인데 하노이는 3,500달러입니다. 호치민은 다른 나라예요. 5,538불. 아 이거 달라요? 혼자 국가 평균 2배를 넘는 그렇죠.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변할까 합니까? 2019년도는 그러면 호치민은 계속 잘 나갈 거고 하노이도 잘 나갈 거고. 하나는 앞으로 계속 잘 나갈라나? 잘 나가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다낭이나 이런 관광지들이 좀 뜨지 않을까. 푸꾸옥이나 뭐 원래 뜨고 있었고. 더 뜨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을 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소비가 좋아질 거고 하노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보니까 스파 브랜드도 하나씩 들어오고 하노이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호치민보다. 예,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편에도 말씀드린 게 땅을 살려면 여기 사야 되는 것 같고. 예. 가보셨잖아요. 호치민이랑 여기랑도 보면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잘 되는 쪽에 몰아주는 게 뭐 대부분이 그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수도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밀어줄 거고 앞으로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여기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베트남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는 뭐 그 이제 다 독점했다면서 요번에 다 어떤 거? 그 1, 2, 3를 다 이제 이쪽 출신이니까 이제 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올해 2019년도에 어떤 아이템이 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프로님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엄사님 생각한 거 있어요? 왜 없어요? 이 나라에 뜰 게 없어. 특게 없어? 내가 떠야지. 비행기가 뜨죠. 제가 뜹니다.
비행기가 또 헬기가 뜨고 내가 뜹니다. 떠요? 좋죠. 전사장이 뜹니다. 아 어디로 뜹니까? 2019년도 딱 뜹니다. 이상한 소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는 자동차 제가 하고 싶다면 기술이 있다면 카센터를 하고 싶어. 카센터. 여기 카센터가 엄청 많아요 동네. 저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보통 저희 왜냐면 집 앞에 그 카센터 골목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한국에 저 대구 집 앞에 보면은 대구에 카센터 골목이 있는데 그거 맨날 그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다니면은 차가 이렇게 좀 빌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워낙 많이 몰려 있고 하지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에도 카센터가 많거든요. 지금 항상 차가 돼 있어. 거기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센터 한국식으로 좀 제대로 해서 뭔가 자동차 관련은 좀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좀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방향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들. 부품은 솔직히 뭐 일반 개인 사업자가 손을 댈 수 있는 부품은 아니니까 좀 그런데 전 제가 기술이 있다면 카센터를 차릴 것 같아요. 좀 뭔가 여기 좀 투명하게 한국 스타일로. 예,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좀 액세서리들, 네. 뭐 방향제 또 뭐 있죠, 뭐랄까 그런 것들. 튜닝은 여기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네, 저는 그거를 하고 싶네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심소장님은 뭐 어떻게? 저는 뷰티 관련된 걸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면 뷰티는 너무 좀 그렇죠. 샵, 네일샵 이런 거. 네일샵은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네일샵인데 정말 제대로 잘 하는 네일샵. 아, 당연히 다들 잘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떤 걸 뭐. 경쟁력이 뭔가요? 심 소장님 네일샵. 네일샵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네일샵이 되게 베트남스럽고 화려하고 노랗고 빨갛고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되게 한국스럽고 일본스러운 그런 심플한 거를 좀 트렌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조금 트렌디한 그런 뷰티, 네일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갈만하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뷰티, 네일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심 소장님은 그냥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대로 된 네일샵이 없다.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싼 데는 많은데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좀 기술도 좀 그 가격만큼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조금 호치민은 제가 가봤을 때 괜찮은 데가 좀 있었는데 아직 하노이는 별로 없지 않나. 내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어요? 네일샵. 네일은 베트남어로 응아이마이죠. 네,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 설마가 설마네요. 네일 아트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응아이마이 응아이마이 응에투. 네. 그렇죠. 설마 했는데 설마. 또 뭐 있어요, 엄사님은 또? 저는 진짜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진짜 실망스러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뭐 재테크 이런 거 뭐 베트남에서 우리가 또 뭐 괜찮은 거 재테크 전문가 아닌가 또 마이너스의 손. 네. 이 베트남 여러분들 쓸데없이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좋죠. 은행에다가 그냥 돈 넣어두시면은 맞아요. 이자를 7%씩 줍니다. 예금이 2019년 1월 그 넘어가면서 올랐어요. 올랐다고요? 예금이. BIDB가 7%가 넘었고요. 일부 은행이 7%가 넘는. 일반 베트남 네. 시중 은행들 4대 은행 이런 데가 보통 7% 전후로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따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고 그거는?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많이 올린 건 아니고 한 6점대 후반 하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한은행에다가 한국은행에 돈 넣고 계시는 분들이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4%, 5%. 커트야 4%, 많아야 3년 해봐야 5%를 줄까 말까니까. 현지은행에 넣으시면은 그러니까 조금 은행 규모가 작은 데는 8%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 좀 큰 은행들은 7%. 작은 은행은 넣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사실. 여기 지금 뭐 은행권 뭐 약간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BIDB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잘 나가는 은행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이자가 70만 원인가요? 71만 원. 올해 7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 말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돈독해져서 한국과 베트남의 비자 협정 원래 굉장히 복잡했는데 2018년도 12월 초 순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 근데 하노이와 호치민과 다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원래는 막 재정 증명해야 되고 서류 떼어서 내야 되는 게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도시 거주민이라는 이 증명만 있으면은 한국에 가는 비자 5년간 한 번 갈 때마다 30일 비자를 주게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행업이 굉장히 뜨겠네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좀 생긴 거죠. 불법 체류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질 수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상태고, 요거에 따라서 역으로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올 때 지금 15일밖에 안 주는데 요것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안 늘어날 것 같아. 안 늘어날까? 그걸 세수로 가도 되잖아요, 너는. 하긴 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비자는 얘들 봤을 때. 근데 비자라는 건 원래 이제 주고받는 거니까 기브앤테이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당연히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 경솔한 판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왜냐면 불체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물론 베트남 사람들을 뭐 호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모르겠네요. 뭐 여기서 되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어거지로 믿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비자가 좀 완화가 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완화되고 지금 완화될수록 되게 좋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저희의 입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굿모닝 비엔남. 방송에 나오고 싶네요. 네, 여러분의 광고, 요청, 후원, 네.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요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오늘 이 먼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식견과 지혜와 명철을 보여주신 우리 심 소장님께서 또 청취자님들께 베트남 2019년 전망 뭐 시장 너무 과하게 띄워주셔가지고 평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조사를 이것저것 하고 업무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전망이라고 할 거는 베트남은 그래도 계속 10년까지는 성장을 할 것 같다. 10년까지 10년 향후 10년 향후 10년은 이 추세로 60% 정도 계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이 프로님께서는 네. 베트남 2019년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잘 되겠죠? 잘 돼야지 내가 사니까. 그렇죠. 뭐 관심 없습니다. 베트남의 미래 모르겠고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베트남만 잘 나가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이 그런데 잘 나간다고 뭐 나한테 네. 뭐 저기 센트 하나 떨어지나 그런 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근데 아픈데 잘 나가면 뭐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정학적으로 베트남이 약간 동남아시아의 좀 관문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가. 바다를 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사실은 뭐 예전에도 책을 보고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그 나라 간의 국제 정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놓을 수 없는 나라고 중국 입장에서 놓을 수 없는 나라고 지금 그러다 보니 뭐 베트남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베트남의 2019년을 응원합니다. 응원하는 거야? 네, 베트남을 응원하는 우리 굿모닝 비엔남 시장조사 특집 두 번째 방송. 네. 예. 여- 이렇게 풀어봤는데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해주신 심소장님한테 또 감사 인사. 박수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십시오. 네.